자, 이번에 볼 지문은요. 갈래복합 지문이고요. 지금 보면 현대시 두 편이랑 그다음에 수필 지문 세트까지가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총평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 플러스 수필 수업을 출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수능에서도 앞으로 아주 높은 확률로 시와 수필 갈래복합 형태의 지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풀 것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이게 반가웠어야 되고요. 그죠? 반가웠습니까? 이 지문은 우리가 그 수능, 그러니까 구모 보기 한 2, 3주 전쯤에 수업을 했던 지문이라서 훨씬 편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두 번째 작품은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뭐랄까 이해하기가 되게 골 때리는 그런 어려운 작품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세 번째 최저공의 용연사기. 어쨌든 수필이 나오면 수필에서의 출제 요소는 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소재에 대한 태도다.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고 그걸 통해서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지, 그걸 통해서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따지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먼저 살짝 보면서 혹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지우면 좋겠고, 예를 들어 이번에는요 확실히 문항 단도를 조절한 게, 과거에 어떤 그 현대시가 한 작품씩 꼭 연계가 됐을 때 단독 문제를 분명히 한에서 줬잖아, 그치? 근데 이번엔 그거 없었죠. 단독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지 중에 한 몇 개 정도의 요소를 집어넣어 놓는 패턴으로 있었다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니야, 못 느꼈어?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선지기, 첫 번째는 1번 선지. 이거는 뭐 표현상 특징 문제를 낸 거니까 요거는 거의 뭐 여러분들의 시 분석 기본기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나에 대한 이해니까 이거는 낯선 작품이지만 해석 똑바로 할 수 있겠니? 판단하는 문제, 정석 태도 판단하는 문제였다는 것만 챙기고 넘어가고요. 자, 24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기 1, 2번 선지 같은 녀석들이 역시 빠르게 지워져야 한다. 보기랑 상관없이도 빨리 지워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보기를 보면 이걸 좀 미리 읽을까요? 자, 시는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말하는 비유라는, 좀 써져라. 비유라는 개념이잖아, 그치? 근데 비유에서 요걸 좀 봐주셨어야죠.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이거 다른 말로 우리는 맨날 이렇게 표현했잖아.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혹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만질 수 없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의 형태. 그래서 인지한다는 거는 눈으로, 냄새로, 그치? 시각, 청각, 후각 같은 다양한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는 거였는데, 가와 나에는 아마 그게 있나 봐. 그치? 그 염두에 두시면서 바탕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때 형상화라고 하는 건 유사성이 중요한 건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게 나타날 거야. 자, 유사성은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성을 드러내는 거잖아. 태양을 보면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느끼고, 또 어둠을 보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느낌을 느끼는 게 정상이라면, 이 작품에는 보편적인 인식의 바탕을 두는 방금 같은 얘기도 있었지만 반대로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보편의 반대가 개성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예 보기 자체를 대응쌍으로 구성해서 문제를 내놓은 패턴. 그래서 보편적 인식에 해당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니냐, 개성적 인식에 해당하는 건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구분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셨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25번은 말 그대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이 녀석은 아마 맞지, 그렇지? 이 녀석은 다 단독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구절별로 읽으면서 동시에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따로따로 보시는 것도 방법일 텐데 우리는 한꺼번에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 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를 읽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다작품은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인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형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지문에서는 그 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해라고 선언했으니까 주제를 다 준 것까지는 아닌 정도의 친절.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낯선 작품에 거의 주제를 다 줄 정도로, 그렇지? 중심 소재도 주고 주제도 주는 식으로 좀 친절한 문제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그걸 좀 덜 노출시켰다는 게 이 난도를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날로 먹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의 대다수에 가랑 연결되는 요소들이 다 어떻게든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지우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
경사부터 정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유자, 이거 남이 남기역, 나무란 뜻이었죠?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이걸 무슨 법? 대꾸법이라고 설명했었고, 그러면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는 것이나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는 것이나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나 전부 다 뭐예요?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무슨 단어로 표현했죠? 지순한 길이라고 표현했지. 지고지순하다. 당연히 그렇게 순박하게 따라간다는 그 개념이잖아. 근데 그게 바다라는 장소로 기울었대요. 그리고 기우는 것도 우리가 자연적 상태에서 기울었으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자, 그 길을 인식할 때 빛나다 같은 자갈이 깔려있는데 그 자갈돌을 보면서 빛났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자, 현재 가을이라는 계절은 이제 봄 생동기를 지나 여름 격정기를 지나 가을 완숙의 경지를 이루는 계절. 약간 선생님 나이 또래 정도의 어떤 개념. 여러분들은 참고로 봄이야 여름이야? 자기의 계절이 뭐라고 생각해? 봄이야 여름이야? 봄이라고 일단 생각해도 아직 여름 시작도 안 했어 니들. 오케이? 아무튼 간에 근데 선생님처럼 이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을 했을 때 중요한 건 요 수식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현재 나의 신발은 가뿐하다, 가볍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경사로를 걸어가는데 그 녀석이 훨씬 가볍고 편안하다고 느끼면서 반대로 이런 단어를 썼잖아. 겨우 무거운 젊음에 젖은 구두라고. 가뿐한 나의 신발과 대응되는 쌍관계를 보여주면서 젊은 시절이 격동의 시기이면서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였다면 나는 이제 늙음의 시기를 편안함으로 맞이한다라고 말하면서 바다로 기운다 똑같은 말 반복하고 신비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신비스럽다라는 건 황홀하고도 멋지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늙어감을 받아들이고 있어. 겨우 시야가 열린다. 뭐예요? 이제서야 겨우 알게 되는 남색의 심오한 잔잔한, 이게 바로 대상에서 느끼는 감각들. 세계, 무슨 세계? 인생의 황혼기.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가 또 신비스러움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작품은 시어의 반복이라는 특징도 나타나죠.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했었죠? 19의 반복과 변주라고 했었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이랑 거의 유사한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강조하는 느낌이 있는 구절이었고,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문다. 무슨 뜻이라고요? 황혼기라니까? 황혼기에 접어드는 나는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설렌다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황혼기를 맞이하는 화제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걸 보면 가뿐한 신발을 가지고 설레는 구름과 함께 빛나는 길을 걸어가는 신비스러운 감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런 관계도를 잘 읽었으면 시를 잘 읽은 거지 뭐. 그래서 뭐하는 세계? 기우는 세계요. 기울다라는 게 경사라는 건데 기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됨이란 뜻인 거니까 강조했다는 것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원래는 더 깊게 분석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알고 있는 작품이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봤고요. 자, 이번엔 낯선 작품이야. 그럼 낯선 작품은 뭐에 중심을 두고?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에 중심을 두고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겠지. 맞지? 봅시다. 먼저 나가 나왔어요. 화자가 나왔는데 나의 조상은 하면서 얘기 시작합니다. 중심 대상이에요. 그쵸? 대상은 나의 조상이에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근데? 뭐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누구랑 연락을 주고받는 건가? 자제해. 정말 집중해. 자, 내 조상은 뭐하다?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다. 그러면 뜨겁고 눈부신 건 선생님은 거기 옆에 그 선생님 메모해 놓은 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서 막 웃었는데 딱 여기 이 느낌 아니야? 그죠? 되게 외향적이고 그치? 뭔가 환하고 아우라가 붙이는.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선생님들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밝은 느낌의 선생님 참고로 결혼식 사회도 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랄까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그 거리낌이 없다는 게 기분 나쁜 그쪽이 아니고요. 자, 막 사람들이 많은 장소야. 그럼 그 친구가 오면 형준아 안녕 하면서 되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해요. 참고로 선생님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라면 이 정도로 할 것 같아. 나가 선생님이 그 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서 되게 환영하고 반갑고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하지만 거기에 뭔가 어두움의 끼라든가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뭐랄까 선생님이
반대쪽이라서 본받고 싶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태양 체질이라는 것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밝고 빛나고 뭔가 좀 활달한 느낌의 이미지.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내 조상은요, 뭐 하라고요? 뒤안처럼. 자, 무슨적 표현? 비유적. 뒤안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 내려앉은 뒤쪽 편을 말하는 거잖아. 뒤안처럼 뭐하고? 아늑하고 조용한. 그러니까 태양이 아니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쪽은 차분하고 가라앉은 듯한 느낌. 아늑하고 조용한 뭐의 숭배자? 달의 숭배자. 됐습니까? 참고로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읽으셔야 되는 건 문제를 먼저 보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지금 여기도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드러나 있죠. 태양의 체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미지나 감각 등을 뜻하는 건데 만질 수 없는 상. 근데 그거를 뭐하다고 표현했어? 뜨겁고 부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오케이? 뜨겁다라는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했으니 이거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대상은 내 조상이야. 내 조상은 태양 체질이 아닌 달숭배자다. 달숭배자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어?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고 달빛 머리에서 글을 읽고 자라서는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오고 지금 보면 일정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도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 당연히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상의 어떤 모습을 열거함으로써 현재 화자가 그 달빛과 함께 자랐던 자신의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지. 이때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달이 야 나랑 같이 갈래 하면서 같이 갔다는 얘기니까 또 무슨 법에도 해당한다? 의인법에도 해당한다. 됐죠? 그러면서 화자는 이렇게 말하죠. 낮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럼 낮은 뭐냐면 이 포근한 그리움과 이 크나큰 기쁨 이걸 번역해 볼까요? 이게 뭐였지? 달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이것들을 만나기 위한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나는 태양과 같은 어떤 활달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것보다는 차분하고 아늑하고 고요하게 가라앉은 상태를 좋아해라는 거를 내 조상 때부터 그렇게 새겨왔다는 걸 연전히 설명하면서 화자는 말합니다. 일생이 달의 자장이라는 것 앞에 사이에 이 말을 집어넣으면 이해돼야 돼요. 자기장, 오케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강력한 끌림과 밀어냄 이런 것들을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강력한 자기장 속에 갇힌다고 말했으니까 강력하게 끌려가는 거지, 그치? 자기장 속에 갇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 그랬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이제 그것이 뭐가 됐어? 내 몸 안에 피가 되었대. 즉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순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응의 자세는 긍정적인 태도인 거고요.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이 차분하고 아늑함을 선호하는 이 감각은 지금 당장 나만이 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것이다. 그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 말합니다.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만 보면 왠지 가슴이 멍해지고 끝없이 야행의 길을 더듬고 싶어지는 나. 나는 달의 이미지를, 달의 선호도를 전달받은 존재라 밤만 되면 좋아진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밤이 좋지 않습니까? 나만 좋아? 선생님은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밤이 제일 좋아요. 왜요?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 고요함이, 그 고즈넉함이 난 즐겁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된 나이가 된 이후로는 재종반 다니던 때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어. 참고로 근데 재종반도 아침에 일어나는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재종반은 아예 그냥 새벽에 일어났고요. 선생님 재종반 출근할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났으니까 뭐. 그때는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친구들 만나거나 그러면 밤 11시가 되면 난 졸아. 11시쯤 되면 졸려. 그냥 앞이 눈이 안 떠져. 야, 넌 들어가 하면서 미안 하면서 나와가지고 또 집에 와서 또 신나게 자다가 다시는 갈 일 없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발걸음하지 맙시다. 거기는 한 방에 해결. 자, 아무튼 간에 선생님은 밤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자의 개념들은 밤을 좋아하는 시간인 건데 뭐예요? 영판.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자, 무슨적 표현? 또 비유적 표현이죠. 태반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와 탯줄로 이어져 있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 자, 멀리 있지만 끌려간다는 생각이 드는 그 화력의 힘을 뭐라고 그래? 인력이라고 부르잖아. 만유 인력처럼. 달의 인력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거잖니. 오케이?
달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그게.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인력이 바닷물을 끌듯이 또 비유적 표현이고요. 나는 태초부터 아니 그냥 달에게 끌리는 즉 달에 끌리는 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느낌의 시. 그 선생님이 거기다 메모를 이렇게 놨을 거야. 이걸 마치 뭐처럼 느끼고 있다? 자연의 섭리처럼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뭐 여러분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첫 번째 작품의 주제가 뭐였죠? 늙어감이라고 하는 걸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거였지. 지금 두 번째 작품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달빛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가 제목이 달빛 체질이에요. 그죠? 그냥 자연의 섭리와 같이 받아들이고 왜? 인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요즘에는 점점 시 두 편을 선정할 때 아무 상관없는 두 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제 일관성을 좀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오케이? 그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그게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딱히 없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가나 두 작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러 가야지.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가봅시다. 다 작품을 읽기 전에 완전히 달라지니까 가나랑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 1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 1부 시에는 명사로 조절해. 너무 많았잖아. 그쵸? 길이라면 끝나는 그런 거 있었죠?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잠깐만 잘 봐. 야, 명사를 종결하면 화자의 의지가 뭐가 돼? 그거는 자연스러운 맥락이 아니잖아. 얘들아, 어떤 시행을 명사형으로 종결한다면 어떤 효과가 불러일으키는 건 당연하다. 명사형 종결은 어떤 효과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여운을 명상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은 자연스러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명사형으로 종결했으면 의지가 강조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X지 뭐. 고민할 게 있나? 2번.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했다. 자,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하는 건 달빛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달빛을 활용해서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 의미가 변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달빛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였잖아. 답이 될 수 없겠죠? 다 몰라요? 4번. 가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있었나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썼었냐면 반복과 변주 아니냐라고 했던 이 장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랬어.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나타나고 있었던 거 맞고요. 두 번째, 나에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 있습니다. 있었나요? 있잖아. 그치?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부각했다. 길은 당연히 나의 문명, 그러니까 삶의 황혼기를 상징하는 거였고 동일한 시와 달빛도 달빛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체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거 맞지? 연결되는 거 맞으니까 오케이, 정답 4번.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제로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은 달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이게 답인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시간을 아낀다는 거. 그런 기술들을 써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참고로 5번. 가와나. 다는 아직 신경 쓰지 마. 가와나는 감탄사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는 감탄사가 잠깐만 있었나? 잠깐만요. 있구나. 오가 있었으니까 영탄법 있었죠? 있는데 그게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야? 촉발된다는 건 뭐뭐 대상으로부터 불러일으켜진이라는 뜻이잖아. 대상은 뭔데? 인생은 황혼기를 해당하는 자신의 어떤 경사에 대한 거잖아. 경사로부터 촉발된 정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부터 글러먹었으니까 지울 수 있는 거잖아. 됐죠? 이렇게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23번 작품 똑바로 읽었나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진짜 별거는 아닌데 문제 풀 때 1, 2, 3, 4, 5, 6 정도 쓰는 거 오래 걸릴 일도 아니고 살짝 써놓으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문제 풀 때도 생각보다 실수 방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적절한 거 칠 때는 동그라미 치고 적절하지 않은 거 칠 때는 세모 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야.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다른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독서 지문이었나 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묶잖아요.
가랑 연결된 거, 나랑 연결되는 거, 1문단끼리 묶인 거, 2문단끼리 묶인 거 이렇게 나오면 그냥 표시 하나 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적 행동 정도가 있어주면 좋겠다. 오케이? 실수 방지야 언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종이 예쁘게 잘 써가지고 후대에 물려줄 거야? 이게 너희 증조 할머니께서 부실 수능 시험지란다 물려줄 거야? 아니잖아. 오케이? 막 쓰세요. 알겠죠? 예쁘려고 하지 마. 자, 가봅시다. 1번. 옆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거 보세요. 글자가 너무 작아져서 일부러 이런 거니까 본인 지문 보시면서 2연과 4연을 통해 이련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 왜요? 2연과 4연의 내용이 뭔데? 함께 생활해왔고 함께 성장해온 얘기를 한 거였잖아. 당연히. 2번.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뭔데?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뭔데? 내 조상 역시 달과 함께 살아 숨쉬고 달과 함께 살아왔었잖아요. 오케이. 낯선 작품이지만 되게 할만하지 않습니까? 3번. 6년, 마지막 년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멀리 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잠깐만 화자가 아쉽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 일단은 함부로 예단하지 마. 여기서도 또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노리는 문제 출제 방식이야. 선생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자, 오늘 그녀와 이별하였다. 라는 19절이 있다. 현재 화자의 정서는? 모른다라고 했었지. 말한 적이 없잖아. 기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긋지긋하는 그 사람과 드디어 헤어졌어. 근데 우리는 함부로 이별하였다라는 말을 보고 이별은 부정적인 정서. 물론 이별이 부정적인 정서를 연도하는 건 정상적인 행동은 맞지만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멀리 있는 거니까 아쉬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함부로 연결하는 거 되게 위험한 행동들이야.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이기도 하고요. 조심해라. 그냥 멀리 있다고 인식한 거잖아. 근데 멀리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화자는 뭐라고 말했어? 오히려 인력이 느껴진다고 했었지. 멀리 있지만 오히려 인력이 느껴지는 것처럼 가까이 느껴지는 존재로서의 특징을 말하는 거였으니까 아쉬움이라는 말도 글러먹었고 또 당연히 해소된다라는 말도 이게 틀렸지. 그렇죠? 뭔가 부정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면 해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인력이 나를 끌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쪽쪽을 나는 건요? 3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또 해결됐죠? 4번도 봅시다. 2년과 3년을 통해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좋아요. 6년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 달인데 타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구나? 순응적 태도, 받아들이려는 태도, 자연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 5번 6년의 바닷물과 관련한 자연현상, 인력이죠. 달의 화자가 관계된 화제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 자연적 끌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 없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다음 24번 요거까지도 해결하자. 자, 1, 2번은 스피드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즉시 지워야 돼. 가에서는 젊음에 대한 화제의 인식과 젖은 구두,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지어서 젊은 것을 젖었다, 무겁다 이렇게 하면서 힘겨움으로 인식하는 것. 일반적인 인식 맞지? 좋아. 2번 시야가 열리는 바다,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바다에 대한 인식, 즉 늙어감에 대한 수능이라고 하는 건 고요하고 잔잔한이라는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지어서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잔잔한 것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니까 평화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3, 4, 5 중에서 나오겠구나 판단하시고 3번 봐주 이어갑시다. 나에서 태양 체질을 뜨겁다라는 걸 연결시키고 달빛 체질을 아늑하고 조용하다라고 연관지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성한 거다. 맞잖아. 태양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또 달빛 체질이라는 것도 이거요라고 찝기 어려운 것. 근데 그것을 뜨겁다라든지 아늑하다 같은 용어로 연결했으니까 추상적 감각의 요체에 해당하는 거 맞죠? 오케이. 좋아요. 4번. 가에서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해가 저문 날을 설렌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크다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건 개성적인 식. 이거 맞지? 지금 해가 저무는 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해가 저물자면서 고전 시가에서 해가 시가 나왔으면 보통 임금의 몰락, 왕조의 몰락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도 느끼는 건 낮에 비해서 훨씬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많은데 이걸 오히려 설렌다라든가 기쁘다 같은 단어와 연결했으니까 이건 개성적 인식이라고 보는 건 문제가 없겠죠. 4번도 오케이네. 5번이 답인가 보다.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맞아요.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각각 눈이 부시다.
벌써부터 이상하지? 아니, 빛나는 자갈, 달빛, 오케이. 자, 그럼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그렇다고 칠 수 있어? 왜 빛났으니까? 어거지로 맞다고 치자?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 자, 완벽하게 뭐가 잘못됐냐면, 아니, 얘가 왜 나와? 그지 않아? 우리가 달빛 체질을 방금 읽었고, 또, 방금 읽었던 거. 그, 경사를 배웠잖아. 우리 경사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5번인 거고, 이것 때문에 답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누차 말하지만, 선지가 만들어지는 패턴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다 맞는 말로 연결하다가, 좀 미묘한 말을 연결하다가, 마지막에 정 엉뚱한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서 무조건 답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를 넘겨짚어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대충 맞겠거니 하고 자의적 해석을 해. 그리고 자의적 해석이 이런 문제에서 답을 못 찾게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조심했으면 좋겠다. 되셨죠? 희망을 추구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지금이야 당연히 선생님도 막 뭐라 하고 그치?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설을 듣고 읽으니까 맞는 말이 너무 뻔하게 느껴질 텐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게 쉽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럴듯함에 속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문제는 다를 읽어야 풀리는 문제니까 다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벌써 50분이야? 자, 새로운 작품. 참고로 이 작품의 주제는 뭐라고 했었지? 형태라는 것과 주관적 판단성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질문이래요. 봐봐. 안 어려워. 천지 만물에는 큼과 작음이 있고 그 큼과 작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형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 오케이. 크고 작음이 형태라는 게 있다. 그런데 형태는 그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무슨 법으로 표현했어? 서리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형태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젠장 이 얼굴 태어나버린 걸 어떻게 해? 나는 박보검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며칠 전인가 유튜브 또 이렇게 쏙쏙쏙 별걸 다 보죠. 넘기는데 박보검 알지 다. 박보검이라는 친구가 무슨 토크쇼 같은 걸 하대.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 호스트가 박보검이고, 박보검이 게스트가 아니고 호스트가 박보검이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계속 바뀌는 중인데, 야 반응이 진짜. 잘생긴 사람은 저런 반응을 평생 받고 살겠구나 느끼는 게 사람들이 하나 1번 웃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바라보면 나는 웃어. 자연스럽게 이것이 막 올라가. 남녀 상관없어요. 지금 다 예문을 막 보여줘서 첫 번째 게스트 누구, 두 번째 게스트 누구 하는데 두 번째 부담스러워서 얼굴을 못 봐요.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 잘생긴 조각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비춰가지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나 봐. 보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저런 배우를 받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바꿀 수 없어. 젠장 망했어요. 네, 바꿀 수 없는 건데 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 참고로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부르죠? 이 역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작은데 어떻게 커? 그렇지? 우리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 역설적 인식이라고 부르는데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 작은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예문을 듭니다. 바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도시락의 밥과 국, 즉 단단한 한 끼 식사야. 아주 간단하고 작은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표정을 볼 수 있어. 이 작은 그릇이지만, 그쵸?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바꿔줄 만큼 정말 소중한 한 끼 식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게 바로 뭐다? 작지만 큰 거야. 오케이? 다음, 거꾸로 큰 것인데 예를 들어 나라 클래스의 부유함이야. 사우디 어떤 나라의 국력. 근데 그것을 대하는 성인은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대요. 그럼 뭐예요? 나라 단위의 국력과 재력을 보고도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뭐가 중요해? 나한테 그거 필요 없는데? 라고 말하는 엄청 큰 걸 보고도 엄청 작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 참고로 그거를 여기서는 또 인용, 그죠? 성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표현법이 있었고, 오케이. 이게 바로 자신이 말하는 사물의 큰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됐지? 오케이. 세상에는 큰과 작음이라는 구분이 이미 존재하지만 크다고 해서 무조건 큰 것, 작은 것은 크다는 것도 아니고 큰 것을 오히려 작게 인식하는 방법도 있고 작은 것을 크게 인식하는 것도 있는데 사례를 얘기합니다. 우상사상, 여기서 이 상사는 즉 책명이에요.
이 우사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사앙군, 현재 상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사 직책을 맡고 있는 이 친구는 약봉이라는 지명이겠죠?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근데 이때 집이 겁내 작아.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용연사라고 지었고, 설명도 잘 주죠. 얼마나 친절해. 제비동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뜻이래. 용은 용인하다, 수용하다는 뜻이야. 제비연자고요, 두 번째가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왜 다 알고 있죠? 연미복이 무슨 뜻이에요? 연미복. 왜 파티장이나 격식을 차리는 장소에 가면 남자들의 그 양복 뒤쪽에 드레스가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제비꼬리 모양을 담아서 연미라고 부르는 거야. 연미복.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즉 제비 한 마리, 제비 가족 정도는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이라고 스스로 말을 했었는데, 표정에는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작다는 걸 인지는 했어.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 근데 작은데요. 저희가 집이 너무 유추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케이, 자네 집 작은 거 맞아. 하지만 그 작은 집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핵심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작은 집일지언정, 하나, 너가 들어가 살고 있고, 둘, 처자식이 수용되고 있으며, 세 번째, 수많은 꽃들의 향기와 빛깔이 수용되고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푸르른 산빛이 수용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모조리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작지만 큰 것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또 하지만 이것은 심지어 외면에 대한 얘기야. 자, 내면으로 가보자. 당신 너 공부하는 친구잖아. 독서하는 사람이니까 알지 않느냐. 가까운 내면에 가서 시험해보자. 군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비슷한 케이스. 마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려면, 그거를 제 마음은 저 하늘과 같습니다. 전 우주가 제 마음이죠. 많은 사람은 없지, 그지? 마음은 여기 있는 한 주먹에 얕드는 이런 마음으로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어디 갔어?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다. 즉, 그 끝을 알 수 없는 정도의 큰 거라는 거야,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말도 한다. 소자라는 사람은 베이블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화적국으로 배를 흘리고 나서 흉중이를 토했니 우주에 가득해다. 쉽게 말해서 따뜻하게 음식 한 끼 먹고 꺽꺽하고 트림했더니 온 우주에 그게 가득했다고 말하는 거잖아. 나의 작은 식사 하나가 온 우주를 채우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 뭐야?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마음. 됐지? 그럼 이게 뭐예요? 형태라고 하는 이 작품의 중심 소재고, 그 중심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대상에 대한 태도는 작은 것을 외면만, 형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더 큰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너는요,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했고, 몸으로는 마음을 수용했고, 마음은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고로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진짜 간만에 나오는 연세법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이라고 해서,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너 정진한다면 너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집이 작은 게 뭐 어때서? 물리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보여줬고, 네 마음으로 우주를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알지 않느냐. 힘내라. 이런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주제에 대한 태도 판단했으니까 일단 25번은 뭐 찾는 문제, 내용 똑바로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겠죠. 답으로 바로 가볼까요? 문제가 쉬운 작품이라서 하나씩. 첫 번째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했다. 다른 말로 서리법 말하는 거잖아. 그치? 쉽게 yes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 얘기 선생님이 잡아드렸던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되죠? 3번, 디귿.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자기 신의 집을 작게 여기는 기색이 있다 이거잖아.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썼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상의 인식이 변화했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지금 상의 인식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뭐였다? 제 집은 좀 작아요. 근데 그러한 인식을 깨우쳐주고자 이 글의 글쓴이가 너의 집이 작다고만 하는 걸 생각하지 말자. 비록 작을지언정 가장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거란다 라고 말해주는 거였으니까 변화했다는 말 쓸 수 없고 정답은 3번. 쉽나요?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4번 리을이 뭐였죠?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이었잖아. 생각해보게. 나의 생각을 권유하는 기술. 맞죠, 너? 마지막 5번. 몸이 마음을, 그렇죠? 마음은 뭐를? 그래서 연쇄적 표현, 연쇄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뭔데요?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마음. 비록 작을지언정 크게 여기는 마음을 설명하는 진술이다. 맞는 설명이겠죠. 오케이.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보기는 먼저 읽었으니까 지금 여기도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은 얘기를 잠깐만 할 생각하면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번부터. 가에서 나이 듦의 당연함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까지는 너무 자연스럽게 쑥쑥 읽혀야겠죠?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요. 늙어가는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에 대한 순응이었으니까요.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서 이견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구나. 자,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아니, 이 얘기가 왜 나와? 이견을 포용한다는 거는 이견이 무슨 뜻이야? 다른 의견이란 뜻이잖아. 나와는 다른 인식을 수용하는, 지금 이게 나랑은 다른 인식을 수용하는 거였니? 아니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크게 먹는 걸 말하는 거지. 됐어요? 엉뚱한 소리. 또 이번에도 엉뚱한 구절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거.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 2번.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거. 문제 없죠? 좋아요. 다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빛깔이 한데 서로 모이는 물줄에 주목해서 더불어 사는 여기도 똑같잖아. 갑자기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거. 얘들아,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의 삶을 존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 글의 주제가 그거야? 마음을 넓게 가져라 그거잖아. 뭔 소리야.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서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걸 느껴라. 3번. 가의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의 위로를 받고 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서 자연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게 맞아? 벌써 이상하지? 근데 이거를 다로 이 특중에서 보면 더 당연한 거야. 가의 글쓴이가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는 현상은 자연으로부터의 위로라고 말하는 게 맞냐고요. 그냥 얘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냥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역시 답으로 잡을 수 없겠고. 4번 가에서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서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뭐 문제 없지. 저녁 햇살, 황혼기 아름다움 문제 없습니다. 저녁 햇살, 황혼기 아름다움. 두 번째, 다에서 글쓴이는 큰과 작음을 통해 여기 중심 소재잖아. 중심 소재에 대한 태도가 뭔데 가치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가려질 수 있다. 중심 정서잖아. 그렇지. 결국엔 이걸로 문제의 답을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지 않느냐는 거야. 소재에 대한 태도가 중심 내용이 된다는 게 항상 이 뜻이라는 거야. 정답 4번. 잡았죠? 주제 잡을 수 있으면 된다. 마지막 5번.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서 불안정한 말도 안 되는 거죠. 선택조차 하면 안 됩니다. 5번 잡았으면 벽 보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죠? 때문에 5번. 그다음에 참고로 마지막에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순응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지문 2개 마저 처리하고 나서 별도의 할 일을 가져올 테니까 다음 주까지 한 번만 더 들고 와주시고 오케이? 그러면서 나머지 넘어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한 주 힘내시고요. 파이팅! 고생했어요. 끝!